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혼란한 참 요즘 너무 혼란한 이 정치 이야기를 풀려고 하다 보니 혼자서 잘 못 풀어서 정치부 기자, 베테랑 정치부 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3개월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죠. 송원재, 지금 부산 경남 방송의 KNN이죠. 그 방송위원으로 계시고 원래 부산에서도 계속 그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오래 하셨고 또 경남 취재팀장, 그리고 정치경제부장 거쳐서 서울 취재팀장 이렇게 쭉 한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죠. 예. 그 중에서 정치부 기자 생활은 서울에서 한 15년 정도 예, 했고 15년. 또 부산 경남에서도 한 5년 이렇게 했고 그럼 한 20년 하셨네요.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32년을 했으니까는 다 합하면 52년? 52년 동안 정치부 기자들 한 일당에서 오늘 그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예. 우리 송원재 그 국장님께서는 또 정치 시사 유튜버를 하십니다. 송원재 TV. 송원재 TV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 배경으로 깔아드렸는데 이 송원재 TV 지금 어디 구독자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거를 봤는데 역시 기자 출신들은 이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뭐 일방적으로 뭐 가장된 이런 것도 안 하고 팩터 위주로 해서 최근에도 보니 이 국감 문제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 문제 또 이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팩터 위주로 풀이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예. 5가지 윤석열 현상을 놓고 제가 5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17.2%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 지지율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갑자기.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3인데 이재명, 이낙연을 따라잡을까? 그리고 윤석열이 과연 범야권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던 그 과거가 있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부산 민심은 부산 경남 민심은 제일 잘 아시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호남의 지지받는 PK 후보 등장할까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예.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이어서 세 번째 뭐 원래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PK 후보죠.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지금 또 누가 나타날까 이 5가지를 아주 핵심만 짚어서 예. 스피디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 윤석열 현상 신드롬이라고 보십니까? 신기루라고 보십니까? 전 신드롬이 가깝다. 신드롬에.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일단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동안 많은 분들이 봐왔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6%대가 뛴 것은 국감장에서 보여준 그 윤석열 총장의 굉장히 그 작심발언. 예, 작심발언. 그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그렇죠. 또 공손도 했고요. 역으로 여당 의원들이 너무 못하니까 많이 비교가 됐어요. 많이 예, 비교가 조선 되면서 의원들. 윤석열 총장이 아주 답변이 국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했다. 그렇죠.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예. 그 부분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멘트도 보면은 아주 근데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보아가 아니다. 그리고 사기꾼 뭐 이라고 할 수는 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중범죄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수사 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또 특히 마지막에 김도읍 의원이 김도읍 의원이 부산 출신이죠. 예. 같은 검사? 그 같은 검사 출신이고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도읍 의원이 이 퇴임 후에 그 뭐 할 거냐 하니까는 뭐 국민을 위한 봉사하겠다 하니까 마치 기자처럼 그거 가지고 또 물었죠. 봉사에 정치가 포함되느냐 하니까 지금 뭐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면도 좀 있다. 정부적 판단도 좀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정치적인 감각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다 이번에. 네. 그것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재신임 부분을 그렇죠. 그걸 절묘한 감각으로 언어로 네. 말을 표현을 하면서 네. 이게 대통령도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네. 몰아가면서 자신의 입지는 살리는 데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무려 하루 종일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감에서 시청률이 그 평일 낮이었는데도 10%까지 나왔대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시청률인데 그 시간 동안 그 지금 경쟁을 벌이나요? 갈등을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는 달리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소탈하게 네. 자기 생각을 아주 이 절제된 언어로서 잘 표현해냈다. 네. 그런 점에서 점수를 땄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17.2% 이제 신도롬인데, 네. 자 이제 신도롬이 왜 생겼을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외적인 환경, 외적인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부딪혔는데 계속 지휘권 박탈하고 뭐 인사권 발동해서 다 측근들 지방으로 자총 보내고, 여기에 대한 또 피해자 의식, 그리고 또 워낙 범야권의 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외적 요인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17.2% 나오는 상당한 좀 영향을 스스로 발광체,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저는 가장 그거 하는 게 여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추미애 장관이 이 여권 쪽의 얘기입니다. 네. 강단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장관으로서 너무 잘 못하고 있다. 네. 너무 진중하지 못하다. 두 가지 점이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추미애가 추미애가 자신의 그 아들 문제나 이런 게 걸리면서 국회에서 거의 뭐 화를 내고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이런 답변을 보이면서 정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아, 그렇죠. 그 대가를 윤석열이가 진중하게 행동하면서 받았다.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그 일선 검사들의 비판을 추미애가 일선 그 검사 한 명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네. 저게 장관의 행동이냐? 그 검사들이 지금 400명 가까이 된다지 않습니까? 댓글 릴레이가. 네, 커밍아웃. 예. 네. 일선 검사들의 의지, 이 성향까지도 윤석열을 향하게 만들어 버렸다. 아. 예, 이 두 가지 점에서 윤석열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뭐 노련한 이 국회 주에 나오는 이유가 노련한 이 정치가의 예, 전략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발광체,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고 이 신기록 아니고 신도름인데 거기에 또 일조를 해주는 게 추미애네요. 너무 대비가 되니까. 빛을 막 비춰주는 예. 발광하도록 옆에서 막 조명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본인이 뭐 정치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 어떤 여러 가지 정부적인 어떤 정치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의 그 어떤 권력 의지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치 뭐 할 거냐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4% 정도죠. 이재명과 이낙연과의 차이가. 예. 그래서 더 올라서 1위에 오를까? 만약에 오른다면 언제쯤 오를까? 저는 이번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리얼미터에 보면 답변을 하지 않는 무응답층이 한 10%가 아직도 있고요. 아직 있죠. 그 다음에 14명이었습니다. 그 지금 쭉그 예, 후보가 후보군이. 예, 후보군이 예, 예. 그 중에 8명이 보수 쪽, 소위 뭐 자유우파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보수 쪽이었습니다. 더 많네요. 진보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예. 이 많았었던 점이 아직도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윤석열 지지로 향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네. 그 다음에 이낙연 지금 지지율은 꺾이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도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예. 예, 이런 점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시점은 네. 지금 완전히 여권에서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검찰을 정치 중립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항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또 전국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립각이 유튜브에도 조련했던데요. 예, 검찰 이런 TV. 대립각이 세워진다면 이제 홍보에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죠. 대립각이 세워진다면 저는 연말쯤이면 윤석열 총장이 뭐 움직일 수 없는 예, 선두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말. 예. 야,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저는 더 빨리 봅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라도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은 지금 21.5%죠. 이재명과 이낙연이. 네. 그리고 17.2%인데 이재명이 이낙연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40%예요. 그때 그렇죠. 어디냐면은 4.15 총선 때 맞습니다. 종로에 출마하고 그랬을 때 40%인데 그 그래프를 보면 쭉 내려와서 지금 20%까지 반타작 났거든요. 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라갔던 때가 8월 달입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죠. 예.
그때 한 24%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23, 22, 21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윤석열은 10% 선에서 10.1에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이 데드 크로스가 예상외로 빨리 될 수가 어려울 있어요.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서 발언을 하고 나서 그 국감 발언하고 나서도 강폭 행보도 하고 진천전수원에서는 또 추미애 장관이 본인을 향해서 뭐 어떤 뭐 정치 중립을 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부장검사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강연을 하는 줄 알아서 바로 또 쳤거든요.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자고우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윤석열은 당분간은 쭉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들어서 저는 이러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재미있게 보는 게 윤석열 지지율이 정말 이렇게 삼강구도를 형성하게 되니까 네.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이 3명이 나왔어요. 대선 후보 중에서. 예 그렇죠. 세 사람이 나온 게 네.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네. 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네. 이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네.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이 이 세 분들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하도로 넘어가는데 과연 윤석열은 범야권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조를 했습니다. 세수실 게이트 그 주임 그 검사 수사팀장으로서 일조를 했고 그 덕분이겠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문재인 정권 때 또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했죠.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되고 재수감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이 세 사람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로 견제를 했죠. 문재인의 주구다. 뭐 정치 수사를 악랄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종인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런 사람을 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도 말씀하셨고 그 또 뭐 다른 주자들도 그렇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그 분야에서 검찰 분야에서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정치에 기웃거리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다 이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주자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막 치고 올라가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차단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범작가는 그거 걱정하는 거 하나고 하나는 홍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특임 장관을 해서 친이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이틀 전에 재수감됐죠. 그걸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연 윤석열을 범야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서 후보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여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쳐다보는 그 우리 보수 또 자유우파 쪽에 시선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 정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 광의의 의미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검찰총장으로서는 지금 뭐 식물총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검사들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또 밀리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를 자기의 칼로 지금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정의 칼을 자기가 문재인 정부에 들이대지 않는다면은 검사로서도 자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주장하는 소위 검찰 중립, 검사 전체를 놓고요. 그 부분에서도 자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해야 된다면 또 할 수밖에 없다면 하는 그 지점에는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그 칼, 공정의 칼을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그 칼을 문재인에게도 자기는 댔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 자, 이것을 보수가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그렇죠. 중간중에 어떻게 받아줄 거냐. 이걸 이제 묻게 되는 게 윤석열의 정치가 아닐까.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이 본인이 정말 검사로서 그 최순실 특검, 그 박영수 특검 이때도 검사로서 검사 본능을 발휘해서 법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은 그때 어떤 여론을 쫓아서 아니면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한 거냐
본인이 박근혜 정부 때 자천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이 있었느냐, 네. 그래서 무리하게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검사 본능으로 그대로 했다. 그리고 지금 봐라, 문재인 정권도 내가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당하지 않느냐, 나는 똑같이 그냥 검사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하겠죠. 예.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은. 예. 그런데 좀 많은 이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는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은 했는데 예. 대통령직을 내놓을 만큼 또는 지금 30년 징역을 받을 만큼 그만큼 잘못한 거냐, 이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때 좀 과도하게 수사해서 기소한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이 헌재에 가기 전에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됐을 때 그 탄핵안 내용이 주로 검찰의 기소장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탄핵이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뭐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데 대해서 이 균형성,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면은 예. 범야권이라면 보수까지 국민의힘 다 들어가니까 예. 그 후보가 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그 자기가 했던 칼, 그 과잉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추미애 조국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조국도 지금 아, 그렇네요. 검찰이 과잉하고 있다. 추미애도 예, 자기 예, 아들을 예.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얘기고. 더 심지어 김봉현 이제 사기꾼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내한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래요. 그렇죠. 이 답을 윤석열이가 내놔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네. 자, 나는 내 칼은 공정했다. 예. 과잉이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공정했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윤석열이 아. 예, 보수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 거다. 또 중도나 뭐 특히 뭐 진보층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반문재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윤석열이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윤석열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도 이걸 설명하기 위한 행동들이다. 네. 네. 나는 공정하다. 그거를 과연 보수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느냐 따라서 예, 윤의 이 정치적 행로가 결정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안철수가 처음에 2011년에 안철수 신드롬 현상, 예. 지금 뭐 제가 주제를 윤석열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 안철수 현상, 그때 제가 초창기에 그쪽을 맡아서 제가 취재를 많이 했어요. 예. 안철수 쪽에.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어떤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정당 형태도 안 만들겠다. 뭐 어떤 결사체 이런 형태로 해서 전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안철수가 윤석열이 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보수 진보 이게 아니고 본인이 계속 검사로서 부패한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정의, 공정 이것을 들고 나서 제3절에서 정치를 하는 예. 그 그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안철수 제2 안철수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예, 여의도에서 이제 얘기가 사실 안철수나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다 여의도 정치를 좀 거리를 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근데 여의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성공한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사실은 기존 정치 조직을 끼지 않고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면 말씀하시는 삼지대로 가서 정치를 하는 걸 가장 바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열도 일어나게 될 테고 또 안철수도 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저번에 뭐 정치 입문에 대해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있다 이랬는데 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사실은 내년 4월에 있는 재보선 정도에서 윤석열이 어떤 정치적 기여를 해준다면 네. 야권 전체에 대한 기여를 해주는다면 이걸 검증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 검증이 없이 7월에까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바로 대권으로 가는 방법이 그게 불안하다. 예, 이 조직과의 네. 접목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말씀하셨던 그 보수와의 접목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보면은 이 단기간에 검증을 거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네. 쉽게 이런 마음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졌긴 하지만 안철수도 그런 거였거든요. 예, 많이 알고 현상까지 불었지만 신뢰는 조금 이랬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윤석열 대망론 이것을 띄워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추미애인데 추미애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윤석열 현상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예. 지금 문재인 그리고 부산 민심, 호남에 지지받는 PK 후보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